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못 받은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법적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내 돈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신 경우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서 찾아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나 판결문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찾아내고 나서 실제로 내 수중 안에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장 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류 및 추심 절차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서 추심을 하시고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 그 결정문이 채무자와 또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이 이렇게 은행에까지 송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예금이 은행에 있더라도 돈을 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때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법원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은행은 이러한 명령에 맞춰서 이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담은 제3채무자 진술서라는 것을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채권 추심 지급 요청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 구비를 해서 가까운 은행 지점,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을 하셔서 채권에 대해서 인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돈을 받아오시면 채권의 만족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돈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절차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절차인데, 법원에 돈을 받고 나서 추심금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심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 돈을 직접 받아오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른 채무자들이 압류를 하시게 되면 금액을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나 회사는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와서 서로 채권 금액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으시고 추심을 하시고 빠른 내에 추심 신고까지 완료를 하셔야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눠 가지시는 일이 없이 채권 전액을 보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들을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임의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담보권 설정을 안 해놓으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으신 뒤에 경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임의경매는 판결이 없어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 강제경매는 그러한 저당권을 안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판결 같은 것을 꼭 얻으셔야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셔서 경매에 넘길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에 넘기고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서 돈을 되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이미 경매에 넘겨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실제로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에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이게 압류가 되고 경매가 신청이 된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서 올해 9월 15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한 채권자들만 이 부동산의 경매 대금을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이 배당 요구 기한은 법원이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로 게시를 하는데요. 놓치시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대금은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경매 집행 비용이 우선적으로 공제가 되고 그 위에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임금 채권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채권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담보권 순위에 따라서 먼저 받아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먼저 선순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나 다른 채권자들 선순위권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체납된 세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도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는 절차는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명품백, 또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만 기계나 집기류 이러한 동산의 경우에는 본래의 가치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경매도 잘 되지 않아서 유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또 존재하시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내 수중에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집행 절차는 아무래도 낯설고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내 돈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